수도권에 폭우를 쏟아부은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내일까지 충청권에 머물다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 등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 연일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이번에는 강원과 충청권으로 옮겨가면서 해당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비를 뿌리는 게릴라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많고 특히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하죠. 정부와 여당이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고 금융권을 통한 긴급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퇴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폭우의 여파로 오늘도 서울 곳곳 퇴근길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물이 점점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통행이 재개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나 아니면 공원의 시설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전역은 호우특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강 수위 영향을 끼치는 팔당댐은 초당 10,000톤씩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잠수교는 전면 통제 수위 6.5m는 넘겼지만 아침 9.7m에서 지금은 8.6m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침수됐던 강변북로는 이제 통행을 완전 정상화했지만요. 올림픽대로는 어젯밤부터 줄곧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양방향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시내도로도 침수로 통행이 막힌 데가 많은데요. 노들로는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와 양화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양방향 통제고요. 양재철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까지 양방향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도로가 침수된 신사나 자양 중앙을 비롯한 나들목 15곳이 무더기 운행 중단됐습니다. 여기에다 침수됐던 차량이 방치됐거나 일부 도로 복구 작업도 벌어진 영향으로 서울 도로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도심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0km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올림픽대로도 차들이 가다 섰다를 반복하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은 정상화됐고 서울시가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늘린 만큼 퇴근길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충청 지역에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으로 충청 남부에는 모레까지 최고 250mm 이상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공주시 교동의 한 상가 건물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물론 의자와 테이블 등이 빗물에 담겨 소방관들이 양수기로 물을 밖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굴착기가 비탈면에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시 상소동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배수관이 역류해 1층이 침수됐습니다. 가재도구로 물을 계속 퍼내지만 바닥에 고인 물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통이 이게 막혔어 거기가. 갖고 여기 다 들어와서 그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막아서 내려와가지고. 대전시 구암동의 주택에서도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베란다에 물이 들어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와봤거든요. 그런데 베란다에 물이 차 있었고 여기 밖에 문을 열고 보니까는 지금 거의 무릎 가까이 넘치기 전에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는 지하실이 거의 사람 키 높이만큼 빗물에 잠겼습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입니다.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하상도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증평의 하상도로는 물론 충북 지역의 둔치 주차장 16개소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 나무 쓰러짐과 침수 등 수십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8일 홍수 조절을 위해 2년 만에 수문을 연 충주댐도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방류량을 1,500톤에서 2,000톤으로 늘렸습니다. 충청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비로 지반도 많이 약해져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사흘간 300mm가 넘는 비가 온 강원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는데 오늘은 다행히 모두 구조되거나 미리 대피했습니다. 산사태 외에도 불어난 강물에 노부부가 실종되는 등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경사면이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온통 시뻘건 진흙더미.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물과 쓰러진 나무는 주택과 차량, 도로까지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토사물과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택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이 무너져 내린 건 오전 6시 반쯤. 옹기종기 모여 살던 5가구 7명이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좁은 길을 뚫어 5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차고가 있었는데 차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토사가 쓸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쓸려갔구나 하고 이제 산사태가 난 걸 확인했죠. 앞서 강원도 홍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압 송전탑 아래 마치 칼로 자른 듯 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택을 덮쳤지만 다행히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실종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한참 폭우가 쏟아지던 시간 양봉장 벌통을 살피러 간 80대 남편과 70대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부부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홍수경보가 내려졌던 홍천강. 범람한 물은 마을로 들이쳤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찾아간 피해 현장. 여름 하천 놀이시설은 진흙밭 엉망으로 변했고 온갖 생활물품은 여기저기 처박혔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옛길에서는 50톤 바위가 떨어져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사흘간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 지역. 연이은 산사태는 물론 강이 범람하고 낙서까지 발생하며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고립되는 마을이 생겼습니다. 비가 잦아들면서 다시 진입로는 뚫렸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산 위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 곳곳을 덮쳤습니다. 도로 위에는 토사와 각종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주차된 차량은 진흙 범벅이 됐습니다. 산사태로 연결로가 끊기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된 건데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온종일 복구 작업을 펼친 끝에 겨우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범복리 마을회관까지 일단 길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와 수도, 통신은 여전히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고립에 마을에 갇히다시피 한 주민들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핸드폰이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 지금. 일단 암흑속 안에 저렇게 사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마을에 제일 급한 게 수도 전기. 먹고 싸고 하는 것이 일방생활인데 그리고 이 동네는 나름대로 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 때문에 외부와 단절됐던 건 경비 양평군 주민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지역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수도 등이 복구되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통신은 복구를 한다고 했었고 전신주가 쓰러져서 근데 수도는 지금 안 돼요. 다 쓸려나가고 그런 건 아직 아예 손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양평군청은 이제 겨우 급한 불만 껐을 뿐이라면서 이후 필요한 복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반지하로 상징되는 주거 취하 지역입니다. 신림동에 살던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망한 여성 모두 반지하 주택에 살던 저소득층이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나가기도 힘든 골목에 도로보다 한참 낮은 주택들. 잔뜩 쌓인 쓰레기와 젖어버린 물건들이 밤사이 악몽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밤, 이곳 반지하방에 살던 50대 여성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을 무렵 이 여성은 바로 옆집에 사는 가족과 함께 무사히 집을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구하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얼마나 착한데. 괜찮았어, 사람은. 근데 아깝게 죽었지. 1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았던 여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자매와 13살 딸도 갑자기 들어찬 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매 중에 언니는 다운증후군 장애인이었고 가장 역할을 하던 동생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건물에선 마찬가지로 반지하 방에 살던 한 남성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겼지만 천장을 뚫어 숨구멍을 만든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설명입니다. 119 와가지고 저 창문을 다 떼내고 물 있는 사이에 나와서 꺼냈다니까 한 2시간 걸렸을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으로 지하나 반지하엔 32만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지하 방은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위 상급이에요. 그런데 아래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막 절로 끌어낸 거야. 진짜 끌어내듯이. 그래서 살았지. 간신히 목숨을 구해도 이들에겐 재난 이후가 더 막막합니다. 겨우 마련한 집이나 모은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서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제 반지하나 주거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3년 전 영화 기생충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뒤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가구 주거의 질을 올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이 기약 없이 미루어졌고 그 사이 수해는 이들을 휩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도권의 피해, 당정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비 교환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발맞춰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가 긴급 수요를 지원하겠다며 신속 지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에 잠긴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배수 시설인 대심도 빗물 터널의 내년 예산 반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서울 시민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자체에서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을 변경하여 연속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정부의 지원 방침이 말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생 챙기기로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때리며 원내 일당으로서 견제구를 던지는 더불어민주당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 관련 대책으로 10년 전 백지화됐던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강남 등 6곳에 다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당 빗물 처리 용량을 현재 95mm에서 강남의 경우 110mm 폭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에서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이재민도 3,000명이 넘습니다. 사흘 동안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 오세훈 시장이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목한 핵심 문제는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 부족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저류 배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에 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 없어 시간당 85mm 강우까지만 소화할 수 있는 강남은 피해가 컸습니다. 오 시장은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등에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1년 7곳에 추진을 계획했다가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시는 이 시설을 재추진해 서울의 시간당 강우 처리 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강우에 해당하는 95mm에서 100mm로,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은 110mm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재원은 기본 예산 외에 지방채 발행과 국비 지원을 통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주요 전통시장들도 물에 잠겨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달이 추석 대목인데 미천을 날린 상인들은 당장 생계 걱정에 막막한 모습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물에 젖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먹통이 된 냉장고, 흙탕물이 베어 못 쓰게 된 가구들과 상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은 사흘 동안 쏟아진 500mm 넘는 물폭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기름가게입니다. 말린 고추들이 물에 젖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 하는 기름 짜는 기계 8대도 모두 물을 먹어 못 쓰게 됐습니다. 이 가게 안에 있는 거는 하나 이쑤시개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이 가게가 초토화되냐 사람 마음도 초토화됐습니다. 팔려고 떼어온 옷이며 음식 재료 등 장사 미천을 송두리째 날린 게 가장 뼈아픕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일주일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역시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의 전통시장 점포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곳곳엔 물에 잠겼던 흔적이 뚜렷합니다. 당장 가게를 복구하는 게 급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대목을 준비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추석 대비해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품을 아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황당했고 지금은 이제 좀 착잡한 기분입니다.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 1,200여 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국방부랑 협업을 통해서 필요 인력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피해 상인들의 빠른 정상화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준병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하루에만 400mm 넘게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 당시 주행 중이던 차들은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물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 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분 침수,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모레까지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호우 현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현재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충청 지역에 분포해 있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빗줄기는 밤사이 더 굵어지겠고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산사태특보도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5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서 남부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전남 북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115년 만에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당정이 수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폭우 피해가 이어질 경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수도권을 비롯해서 곳곳에 이제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희가 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물바다로 변한 이제 도심 지역에서 이 자동차들이 마치 이제 이 외딴 섬이나 난파선처럼 이제 고립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굉장히 급증한 것 같아요. 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많은 폭우로 인한 피해 집계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현재 가장 먼저 또 정확하게 나름 집계가 된 것이 말씀하신 이제 침수 피해입니다. 벌써 거의 7,000건 넘는, 7,500건 넘는 피해가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강남 지역에 침수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이 7,500건 정도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게 900억대 후반, 거의 1,000억 가까운. 특히 요번에 침수된 것들 지역들이 강남구라든가 서초구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고가 차량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아마도 현재 침수 피해만 해도 거의 1,000억 이상 정도가 현재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면 실은 그동안에 이제 손해율 같은, 특히 손해보험사들 손해율이 좀 떨어진다, 보험료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저 한 건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손해율도 거의 급증하는, 폭증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우리가 기대했던 자동차 보험료가 좀 떨어질 거야라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힘들게 됐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 이제 산정한 이제 손해율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손해율을 봐서 이제 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너무나 많은 피해가 한꺼번에 나서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보험료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코로나19 나오고선 뭐 교통 차를 뭐 많이 안 갖고 다니고 그래서 네. 야, 손해율 좀 줄어들게 되겠구나.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도 이제 좀 떨어지겠지라는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또 손해율이 커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좀 힘든 또 그런 국면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이 차 침수 피해뿐만이 아니고 뭐 주택 침수 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도 많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추석이 이제 이번에 이제 9월인데요.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상품들을 이제 그 준비해 놓고 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비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그 난감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이 재래시장 쪽, 특히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들도 지하 주차장이 잠긴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물류창고 자체에서는 뭐 침수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죠. 또 추석 대목을 맞이해서 많이 물건을 좀 쟁여놨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스란히 이번에 이제 폭우의 피해를 받게 됐는데 현재 신고 들어온 곳이 서울 수도권만 60곳이 넘습니다. 60곳이 넘고 이걸 점포수로 환산하면은 거의 1,200곳도 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각종 이 침수 피해들이 이제 속속 전해오고 있고 이 침수라는 게 뭐 잘 알겠지만 한 번 이렇게 물이 덮어가게 되면 거의 그 물건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다 뭐 소용이 없게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당국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할까 이런 지원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책이라면은 뭐 금융권을 통한 뭐 금융 그 지원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자금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 강구가 되고 일단은 있나요? 시장당 최대 1,000만 원의 피해 네. 복구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또 여기에서 정책자금 이제 역시 저리융자입니다. 7천만 원까지입니다. 약 2%대 금리로 일단 피해를 지원하는데 좀 사용하라고 저렇게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1,000만 원이라는 뭐 피해 어느 정도 보존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시장 전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럼 뭐 최소한의 어떤 그 기반 시설을 좀 복구하고 이런 데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고 저리 자금이라고 하지만은 저것도 결국 예. 뭐 갚아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이 워낙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일단 당정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모든 사건 사고마다 국가가 나라 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재난,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이제 법을 통해서 어떤 종류들을 정해서요. 국고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고요. 이번에 폭우라든가 침수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피해액의 기준이 넘게 되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정해지고 나서 국고 지원이 잇따르게 되는데요.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뭐 다시 이 치우고 뭐 정리하고 이런 모든 데 비용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구호 복구에 보상 경비를 다 나라 돈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유예도 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소상공인들이 있다면 여기에 영업자금 같은 것도 또 지원해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려면 먼저 피해액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빠르게라도 해서 그 기준이 됐을 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당 정에서도 빠르게 좀 이번에 피해됐던 지역들의 피해 상황들을 좀 속속 먼저 집계를 한 다음에 특별 재난 선포될 만한 기준이 된다면 빠르게 선포하고 지원을 하자 이런 데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들이 뭐 지자체라든가 지자체에서 하겠죠. 여기 네네. 직접 이제 네. 접수를 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가 이렇게 계속 내리면서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더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 폭우 피해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좀 더 압력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폭우 피해가 나오기 전 이것을 빼놓은 올 한 해 이제 통계 전망치가 있습니다. 보면은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올 한 해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지금 5%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5%가 연간으로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장 높았던 것이 이제 1998년 그때가 IMF 외환위기였었고요. 그때 당시가 거의 7%가 넘는 상황이었었고, 네. 2008년 그 해에는 10월, 11월에 뭐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었죠. 그때 한 해 동안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벌써 뭐 7월에 6%도 넘고 나온 거 보니까 4.9고 이게 지금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이제 5%가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번에 폭우 피해가 함께 온 겁니다. 왜 폭우 피해가 이번에 물가 상승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느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이게 서울 수도권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확연히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작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꼭 아니더라도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함께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높은 지금 먹거리 가격들의 상승 압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7월 기준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침수 피해와 앞으로 또 비가 더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의 작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파악하기 직전 가격인데 이미 배추 같은 경우에는 뭐 70% 가까이, 뭐 현장에서는 2배 가까이 오른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 식용유도 5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무 같은 것들, 직접 작황에 영향됐던 것들인데 부디 지금 이제 이 폭우 피해가 더 경작이라든가 작황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배추 가격도 그렇고 식용유 가격, 무, 그렇죠. 감자 이미 오른 겁니다. 이거. 예, 이거 이미 오른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폭우가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경우에 맞아요. 어떤 이제 피해가 있을지 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예. 원래 이제 8월, 9월이 좀 이런 기상 여건에 따라서 좀 도발 변수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네. 게다가 이제 좀 그 이른 추석을 앞두고 뭐 농축수산물의 이제 수요도 좀 집중되는 그런 시기도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물가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당국에서는 사실 한 10월 정도에 이제 이 물가가 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좀 완만하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점론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간으로 봤을 때 물가를 가장 건드리는 포인트가 역시 추석이라는 명절입니다. 네. 명절 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높아가는 것들이 명절 물가까지 치고 나면 거기서 피크아웃을 보고 그 다음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아마 이런 어떤 속으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9월, 10월에 정점을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뭐 9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WTI 기준으로.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실은 물가 잡는 데 좀 도움은 주겠지만 만에 하나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서 뭐 100달러, 11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가게 되면 뭐 9월,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라는 또 그렇게 보장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대내 변수를 봤을 때 그게 바로 이번에 폭우 같은 겁니다. 네. 폭우 같은 것들이 좀 더 이게 피해가 커지고요. 이번에도 실은 누구도 예상 못한 이상기후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것이 또 9월에 한 번 더 태풍과 맞물려서 터지게 될 경우에는 실은 이게 더 많은 먹거리 물가와 밥상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올 10월에 국내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점도 오히려 그 전망이 빗나갈 또 그런 리스크,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정부의 이제 그 대응 카드도 좀 한정돼 있긴 하겠죠. 네. 예. 거의 매년 나오는 추석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은 비축량을 푸는 네. 겁니다. 추석 같은 경우에 한 10가지 용품, 13가지 품목 정도의 집중적인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 수요에 해당하는 11가지에서 13가지의 비축 물량을 이제 풀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추는 것들이 있고요. 또 농수산품에 대한 할인권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큰 틀에서 한 뭐 9월, 10월에 물가를 잡는 이제 그런 대목도 있을 것 같고,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가 좀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석 뭐 전후로 해서 물가 안정에 나서게 된다라는 것들인데, 글쎄요, 이제 이게 또 항상 보면 너무나 공식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후에 발표가 된다고 하죠, 미국에서. 네. 6월 지수는 이제 9.1%가 올라서 상당히 좀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줬었는데 네. 이번에 발표되는 지수는 어떨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현재 시장 전망은 8.7%입니다. 예. 정말 그 6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난달 발표했던 6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가 나오면서 1981년 이후에 최대치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거보다 낮은 8.7%를 전망하는 이유는 6월에서 7월로 넘어왔을 때 유가와 먹거리, 이 곡물 가격이 상당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8.7%라는 것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반면에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석유류와 먹거리를 뺀 물가, 이걸 우리가 코어 CPI, 근원 뭐 물가지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9시 반이니까 밤 뭐 2시간 있다가 발표가 될 텐데, 이 근원 물가지수가 오르면 역설적으로 이건 뭐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퍼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물가 상승은 유가가 올라서 그래, 먹거리 뭐 곡물 가격이 올라서 그랬는데 이게 잡혔는데 이걸 뺀 물가가 올랐다? 이것은 실은 훨씬 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더 위험한 것이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단계는 뭐냐? 물가가 일단은 지금 시장 전망치인 8.7보다 높게 나오느냐, 덜 낮게 나오느냐를 하나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느냐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떤 식의 뭐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나오는 연준의 긴축 행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8월에는 없으니까 이제 9월에 또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상당 부분 이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요번에 조금 덜 나왔다고 해서 뭐 9월에 0.5로 한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긴축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뭐 고용 상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좀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네. 또 금리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좀 뭐 하나의 이유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당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기한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측은 수해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의 조치로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와 접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극적인 갈등 봉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은 물론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와 맞물려 있는 비대위 활동 시한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비대위원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 주 위원장은 일단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얘기 주셨던 거에서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차기 당권 주자들은 벌써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때리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는 고민해보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몸은 정치인들은 언제나 풀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앞서 친윤계 세력화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가칭 민들레 모임도 이름을 바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움직임도 향후 당권 경쟁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겠다며 속전속결로 비대위를 띄웠지만 법원 판단과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 탓에 당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이재명 의원실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요. 앞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밝힌 이달 중순에 예정대로 수사 결과가 발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실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의 소환 시점이 관심사였는데 입을 다물던 경찰이 아닌 이 의원 측에서 수사 상황을 먼저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이 의원 측은 또 김 씨가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들과 모인 식사 자리에서 본인의 몫만 정치자금 카드로 계산했고 의혹 제보자 A씨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동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김 씨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에 마무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 마무리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한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제와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수행비서 배모 씨를 부른 게 지난 3일이고 공익제보자 A씨 직접 조사는 그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당장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더라도 이후 법리 검토 과정을 고려하면 중순에 수사 결과를 마무리한다는 건 무리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여서 날짜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애초 밝힌 계획은 법인카드 의혹 사건부터 마무리하고 GH 비선 캠프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다른 수사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로 언급된 수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인데 당장 민주당은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전국 총경회의와 초고속 징계 파문 속에 지난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2라운드 전쟁이었습니다.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청장으로서의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 여야 평행선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안을 제가하고 곧장 임명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8일 국회에 청문 요청안을 낸 지 꼭 34일째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윤희근 치안총감의 임함, 경찰청장의 보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는 어렵다고 임명을 강행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불통의 옹고집이라며 경찰 장악을 기어코 이루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상민 장관 탄핵 대상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경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치안을 볼모로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며 임명을 강행하게 한 뒤 청문회 패싱이라며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이 임명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의 낮은 지지율 속에 자칫 마이웨이 독주로 비추진 않을지 대통령실은 민심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미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예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비대위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는데요. 오늘 정가하는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권여당 대표가 징계를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었는데 이제 소속 정당의 결정에 이제 반발하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벼랑 끝에 몰린 셈인데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 당의 운명도 달라지고 본인의 이제 정치적 명운도 이제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당대표를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건가? 여기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당의 이 상황 우리가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행한 일인데, 그러니까 지난 5일에 이제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명예로운 결말이 아닌 후회 없는 결말을 택하겠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하면서 2015년 얘기를 했거든요. 2015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다라고 하면서 선거로 응징해주기 바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게 새누리당 다음에 새누리당의 총선에서의 참패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농단, 최서원식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면은 보수의 몰락이 될 수도 있으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건전한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취지예요. 이거를 반드시 물론 당대표로서의 권위도 다시 한번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구해서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같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이를테면 하지 말아라, 당이 혼란에 빠진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원칙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내가 그거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보수 탄핵까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고, 그거에 대해서 리더십이 없어서 쿨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은 내가 법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권한을 인정받았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뭐 차기에 넘기겠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모두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혼돈의 상황인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어쨌든 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구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판단을 구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일단 이제 본인이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떠나서 일단 이번 사태의 어떤 시시비비를 이제 정확하게 가려보고 넘어가겠다. 이게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일단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거는 좀 결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이제 징계받아서 2개월 직무정지가 됐었는데 그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안 소송을 취소 소송, 징계 취소 소송을 했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인용이 돼가지고요 징계가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는 의외로 또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느냐 아니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까지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무원이었고요. 여기는 정당이라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결정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상임정국위와 정국위를 걸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앞단에서의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뭐 사퇴 문제라든지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당원들이 뜻을 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법원이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볼지를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인용인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기각될 경우에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용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 또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차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면 복귀하는 것이냐. 근데 징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결국 징계를 무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도로 돌아가는 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런 게 경영권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 누가 대표냐 막 서로 싸우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뭐 변호사를 한 명 이제 법정 관리인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게 하거든요. 그럼 변호사를 파견할 가능성, 뭐 이게 이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주로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변호사,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와서 갑자기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다. 참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이 뭐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결과는 나오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조금 안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9월 중에는 나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비대위가 이제 일단은 그 출범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의 이제 일성이 이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고 이제 그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제 혁신형이냐 관령이냐 그랬는데 둘 다 넣어놨어요. 좀 모호하게 표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형용모순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혁신도 하고 뭐 관리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부장님이 꼼꼼하게 빨리 보고서를 써와라고 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려울 뿐이죠. 꼼꼼하게도 하고 빨리도 해야 되는 거.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도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리는 당연한 거고 혁신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관리를 할 거면은 이게 전당대회를 열어서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지 않고 60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당대표 거리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2달만 할 거면은 비대위원장을 뽑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반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무게를 본인이 싣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접 이제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밝혔죠. 어제.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면은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는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한 10월쯤에 조기 전대를 하자는
이 의견은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9월이나 10월 전대설이 있고 또 하나 한 12월쯤, 네. 11월, 12월쯤에 하는 거 있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또 당내 혼선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그럼 결정하는 주체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거 최고 의결기구가 지금 구성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9명이거든요. 당연직으로 주호영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이제 그 정책위 의장 갑자기 성일종 정책위 의장 3명 빼놓고 6명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당내에서 한 3명, 당 밖에서 한 3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비대위에 와가지고 한번 쉽게 그러면 2달만 할래, 6달 할래 이렇게 하면은 누가 2달만 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최소 6개월 그러면 내년 초나 아니면 빨라도 올해 말 전당대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비대위 이제 구성도 이제 관심사인데. 뭐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구성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조영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 참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곧 그 이른바 윤핵관 이런 분들의 이제 이선 후퇴 가능성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정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윤핵관하고 이제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가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루두루 인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완전 윤핵관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예를 들면 장제원, 뭐 윤한홍, 뭐 이런 이철규,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당내 여기 비대위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더 쇄신형 인사로 조금 그렇게 비춰져야지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좀 더 힘을 쓰려면 그런 인사들이 좀 더 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일단 이제 비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당대회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보다는 뭐 12월이나 1월 이후에 이제 치러진다면 그건 뭐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 새로 선출되는 차기 이 당 대표의 그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고 이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긴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좀 슬슬 시동을 걸고 있긴 한데. 여론조사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좀 흥미롭긴 한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당내 이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하게 지금 그 기사에 거론되고 있던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그 인물들보다는 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이 1위가 됐군요.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저기에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응답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후보군에서 이제 문답지에서 빠진 건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높게 나왔는데 이거를 좀 재밌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은 TK와 PK와 수도권 그리고 60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이 좀 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보수층에 퍼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지지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를 보면 되는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따지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18.6%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12.5%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여론조사도 있지만 당원들 투표로 되는 거냐 만약 대표를 뽑게 되면은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합리적 보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등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로 지금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여론조사 내용대로라면 물론 이제 뭐 한 반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뭐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제 생물이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기존에 뭐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던 인물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뭐 윤핵관이라든가 친윤계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언론지상에 많이 이제 거론이 되던 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저 두 사람보다 이제 낮게 나왔으니까요. 당내 역학 구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요동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상황도 간단히 짚어보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부터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일단 1차, 2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아주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어대명이 이제 거의 굳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긴 한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74%까지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제 5개 지역이었는데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본거지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인천이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네. 인천 계양이니까. 근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 친노들이 좀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이재명 후보보다 다른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반감에 의해서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막 비등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74%까지는 안 나오고 한 60%대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대명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약간은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당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또 있었죠. 민주당 거. 서울과 이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그 의원이 이 박용진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조금 더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가지고 좀 강경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온건한 이미지의 어떤 후보들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상당히 높았고 서울에서 많이 뺏긴 것이 민주당의 패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어쨌든 강북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오랫동안 재선을 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전을 상당히 할 수도 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로 대세로는 흔들 정도인가. 그러니까 예.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단일화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아젠다가 지금 없거든요. 사실 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반 이재명 빼놓고는 뭔가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칙을 어겼다 이런 거 빼놓고 그러면 좀 더 당원들이 폭넓게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아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지 않나, 승부수를 좀 띄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체 판도를 흔들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저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1위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제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 부분이 이제 이 2위, 3위의 어떤 단일화 여부에도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군요. 네, 뭐 강훈식 의원은 웬만하면 완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명분이 좀 생긴다라고 한다라면 네. 반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분이. 그거를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관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서울 도심을 강타한 역대급 폭우에 주요 외신들도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요. 특히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반지하에 주목했습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이번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뉴욕타임즈와 BBC 등 외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한국에 있는 반지하의 주거 형태를 보도했습니다. 반자를 알파벳으로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서 이미 영화 기생충을 통해 알려졌다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 피해서 보듯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만큼 더 꼼꼼하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강남역 일대에서 폭우 속에 맨손으로 배수로 쓰레기를 정리하던 한 시민의 사례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이번엔 의정부에서도 또 한 명의 시민 영웅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SNS에는 동네 배수로 뚫어주신 아저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폭우로 도로와 상가가 침수된 상황에서 한 남성이 나타나 맨손으로 배수로에서 쓰레기를 걷어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시민 한 분도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서 옆에서 도왔다고 했는데요. 이후로 도로를 채운 빗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폭우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민 영웅들을 향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끝으로 황당한 배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치킨을 주문했다는 손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치킨 속에 튀긴 담배꽁초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정말 믿기 힘든 사진인데요. 이 손님은 가게에 항의했더니 일하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감자튀김을 잘못 봤을 수 있으니 일단 드셔보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손님은 식약처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장이 맞다면 정말 황당한 배달에 황당한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신규 환자가 넉 달 만에 다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만 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후 119일 만에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이번 재유행의 정점 예측치를 15만 명 정도로 낮췄던 정부는 다시 20만 명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질병청은 8월 중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누적되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늘어 석 달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지난 5월 22일 이후 80일 만에 5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중증 환자는 85%, 사망자는 무려 92%에 이릅니다.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 보고 지난달 2,40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이 이 취약시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좀 더 집중해서 철저히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0.04%라는 치명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집단 감염을 피한 시설에서 했던 다인병실에 격벽을 설치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다른 시설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단기 치명률이 0.04%까지 떨어진 점을 들어 위중증과 사망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사망자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검사 체계로 사망자를 많이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변수와 변이 바이러스 관찰 등 이번 주 경향을 반영해 수정한 유행 정점 예측치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월간 유이처 시간입니다. 8월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고용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서은수 PD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 다녀왔다고요? 네,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로 전체 고용률인 60%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인의 고용이 특히 저조한데요. 올해 나온 고용개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5세 이상 발달 장애인 중 취업한 사람은 약 6만여 명으로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벌써 3년째 발달 장애인을 고용한 일터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은 송욱정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머리카락이 맑게 잡고 다닙니다. 환경미화요. 먼저 3층 화장실에 바닥 닦고 그리고 또 변기도 닦고요. 맨 마지막은 쓰레기 줍고 버리고요. 봉투에다 넣어서요. 이제는 YTN이네요. 그런데 이거 이미 닦았는데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발자국 생겨서 또 닦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쓴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지금은 쓰겠다고 하면은 먼저 쓰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달을 시킬 때 직원한테 부탁해서요. 쓰레기 봉투나 그리고 또 핸드타올, 컵 그리고 또 홈스타요, 비누요, 휴지도요, 전구롤도요, 아이때 끝에 이것도 퐁퐁, 물티슈요. 올 때까지 이제 계속 이거 언제 사줘요? 언제 사줘요? 이런단 말이야. 그때 2주 뒤에 와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러면 그때 기다려서 잘 지켜주고 막 그래요. 이거 더러워진 거 닦아야 돼요. 쓰레기통 안에. 비장애인 분들보다도 더 꼼꼼하고 빠짐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서로 좀 신뢰가 더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정 씨가 혼잣말도 되게 잘해요. 우리 그냥 청소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냥 청소하면서 혼자 그냥 말을 하는구나. 네, 자랑스러워요. 빠지지 않고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근로자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라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 동료를 인식하지 않을까. 고생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저 일을 수고 많았어요. 저 계속 다니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않고요. 화이팅! 네, 이 기회를 주고 이 시간을 가지면 어느 순간 서로 동료로 인식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현행법상 5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4%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89%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습니다.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기업이 낸 부담금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6,900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적지 않은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불이행 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담당자들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공정이 복잡하고 좀 업계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제 해당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공채 방식으로 모집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지원 자체가 많지 않으셔서 좀.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특정 직무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제 사람을 뽑는 거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긴 있는 거군요. 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비장애인 근로자를 보조인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기업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계약을 맺으면 의무 고용을 대체한 것으로 여겨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 나온 고용지원센터는 부담금 대상인 기업에 연락해서 발달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제안하거나 고용 이후에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를 돕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아직도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결과 그냥 벌금 내는 게 편하다고 답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강력한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이 원활한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영상에서 보신 송옥정 씨처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는 정말 드문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기업도 곳곳에 있는데요. 제가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필라테스 학원도 가봤습니다. 이곳은 30대 발달장애인 여성이 시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원활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발달장애인은 업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업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정부도 기업들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증의 장애인들, 그중에 조금만 훈련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직업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대개 지금 시설에 그냥 계시거나 뭐 아니면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고용된 형태로 계시거든요. 아예 거부하지 마시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일터가 좀 더 많아지려면 장애인 뭐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뭐 기업들 그리고 이제 지원센터에 그 여러 가지 뭐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 보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군요. 네. 월간 유의죠.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월간 유의전은 다음 시간에도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다룹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서은수 PD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